142페이지인가요? 거기인가요? 네. 자, 거기 이제 그 지대론에 대해서 자, 일단 그 지대론 하면은 이 고전적 지대론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포인트 되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아, 그래, 어서, 한철이 어서, 아니, 그나저나, 우리 거기 그 지금 반팔티 입고 등장한 분, 저기 뭐예요? 혹시 결혼했어요? 결혼 안 했을 거 아니야? 최근에 들었어요, 최근에. 성이 어떻게 돼요? 박이에요? 박총각? 그래. 아니, 저기 그, 딴 데도, 그 학원에 갔더니 46세, 43세, 41세. 이 노총각들이 삼총사가 있었어요. 예, 삼총사가. 근데 여기 46 먹은 노총각이 그 약간 생김새가 좀 퉁퉁하고 안경 끼고 이렇게 이제 딱 인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꼭 호감형은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한테 이제 그때 뭐 한번 물어볼 때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것이 이제 여자친구를 만나면 아래 위로 몇 살까지 가능하냐. 그때 이 친구가 10살까지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아주머니들이 죽이니 살리니 막 이런 거야. 어딜 감히 그 자기 딸도 아닌데 막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 총각이 모의고사를 봤는데 이 총각이 1등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대우가 틀려지는 거예요. 이 총각이 무슨 말만 하면 그래 완전히 그러니까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어요. 여기 총각들은 다 합격했어요. 도총각들은. 그러니까 나는 또 결혼을 했다라고 미래에 짐작했는데, 그죠? 노총각이라도 단 50세가 넘는 총각은 열애시켜주죠. 노량진에서 50세 넘은 노총각이 있었는데 설마 그 사람이 노총각일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면 앞에 머리숱도 적은 데다가 그래가지고 당연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분이 섭섭해한다고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군대 생활 어디서 한지 모르겠는데 눈 뜨고 자가지고 그래서 아주 기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갖고 처음에 눈 뜨고 자는 줄 모르고 나중에 봤더니 시선이 계속 요 구튀기만 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한번 잡아낸 적이 있어요. 어쨌든 그 친구도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좀 하시면 되죠. 뭐. 자, 우리가 이제 그 지대론에 대해서 우리가 앞전에 그 지대론에 대한 기본적인 거는 좀 해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28번에 나오는 거는 자, 일단 여기서 지대론 물어보는 건 이제 두 가지예요. 그 농경지 지대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고전적 지대 이론에서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배우셨지만 무슨 지대? 차액지대, 위치지대, 절대지대 이렇게 세 가지 배웠죠. 그러면 얘는 이 제목이 설명해 주잖아요. 그쵸? 이게 차익이 발생한다는 것은요, 생산성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옥도가 좋은 땅과 그렇지 않은 땅 간에 생산성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차이가 지대가 된다는 게 무슨 지대? 차액지대예요. 그럼 생산성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는 토지에 여기는 이제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대 발생 원인 갔을 때 가장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이거예요. 토지의 비옥도의 차이 있죠. 비옥도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는 생산성의 차이가 나오잖아요. 그 생산성의 차이에 의한 그 차액이 있죠. 그게 이제 지대가 된다 이런 거고, 얘는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대를 경제적인 잉여로 간주한다는 거. 왜냐하면 차익지대를 누가 주장했어요? 리카도가 주장했죠. 리카도가 대표적인 고전학파 경제학자예요. 고전학파는 지대를 뭐로 봤다는 거예요? 잉여로 봤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위치지대 있죠. 위치지대는 누가 얘기했냐면 튀넨 얘기했어요. 튀넨의 논리는 뭐냐면 모든 토지의 비옥도는 같아요.
비옥도는 같은데 왜 지대가 차이가 나냐 이거죠. 그럼 제목이 뭐예요? 위치의 차이, 위치의 차이. 시장으로부터의 위치의 차이는 결국 거리의 차이를 낳게 되고 그게 수송비의 차이를 낳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위치의 차이가 수송비의 차이를 낳게 된다는 거죠. 요 차이가 결국 뭐가 된다는 거예요? 지대를 결정한다는 거죠. 즉 시장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은 뭐가 커져요? 수송비가. 그럼 지대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근데 시장으로부터 거리가 가까워지면 수송비가 줄어들죠. 그럼 지대가 커진다는 논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얘는 한계지에서 지대가 성립해야 하네요. 이거. 여기도 안 하는 거예요. 리카도의 차액지대에다가 위치 개념만 플러스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기초로 놓고 그 다음에 얘는 절대지대라는 것도 있죠. 제목이 뭐예요? 절대라는 거예요. 요거는 지대가 발생하는 게 여기에서 비롯된 거예요. 땅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요.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땅이 기름지든 아니든 위치가 좋든 안 좋든 간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뭐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야. 그죠? 지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절대예요. 그러니까 얘는 한계지에서 지대가 성립해야 하네요. 얘 성립하는 거예요. 그거 이제 기본적으로 자꾸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포인트로 해서 바꿔주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현대적 의미의 지대론이 있어요. 그래서 알론소의 무슨 지대? 입찰지대. 알론소의 입찰지대는 누구의 이론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튜넨의 고립국 이론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마샬의 뭐가 있어요? 준지대. 그죠?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입찰지대라는 것은요. 토지 사용자가 지불할 수 있는 무슨 가격이다? 최고 가격이에요. 그리고 얘는 초과이윤이 뭐가 돼요? 초과이윤이. 최고가 최대가 돼요? 아니면 최소가 돼요? 아니면 초과이윤이 0이에요? 0이 되는 거. 이런 거 바꿔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것만 기억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런 것만. 바꿔주는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28번에 보면은 알론소의 입찰지대로 나오죠. 자, 튜넨의 고립국 이론을 도시공간에 적용해서 확장 발전시킨 거죠. 그리고 운송비는 도심지로부터 멀어질수록 증가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평균 생산 비용은 동일하다고 돼 있죠. 튜넨의 논리가 그거죠. 모든 토지의 그 비용도 생산비는 다 똑같은 거예요. 위치에 따라 지대의 차이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럴 때 거기 보면 지대는 기업주의 정상이윤과 투입 생산비를 지불하고 남는 잉여에 해당이 되며 토지 이용자에게는 최소 지불 용액이다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얘가 틀린 거죠. 최소가 아니라 뭐 최도. 여기 우리가 최고 가격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번역을 해서 소개한 학자는요. 이거를 최대 지불 용액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전에서는 최대를 뭐로 바꿔서 최소 지불 용액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옆에 30페이지 30번 문제 가면 마샬의 준지대라고 나오죠. 자, 준지대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설명한 거죠. 마샬이라는 사람은요. 지대를 두 가지로 나눈 거예요. 순수지대하고 준지대로. 요 순수지대는요. 토지와 같은 자연물이 있죠. 여기서 발생한 거고 준지대는 인간에서 만들어진 기계라든가 기구류 있죠. 예, 여기서 발생하는 것을 준지대라고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토지가 있고 이렇게 건물이 있다고 그랬을 때요. 단기가 있고 장기가 있어요. 자, 단기에 얘네들에 대한 이렇게 수요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단기에 토지의 공급을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건물은. 건물도 못 올리고. 단기에는 못 주냐, 단기에. 그러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제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단기는 둘 다 이윤이 발생한다고 보는 거예요. 둘 다. 그 이윤은 예에서 발생하는 이윤하고 같은 성격이랄 거로 보는데 다만 명칭을 주운이라고 명칭을 해준 거는 여기 있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거는 자연물이니까 이건 자연에서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본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인간이 만든 거니까 자연에서 주어지는 성격의 지대라는 표현을 쓰기가 뭐하니까 앞에 준을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준이라는 얘기는 뒤에 게 아니란 얘기죠. 지대가 아닌데 지대에 준해서 취급하겠다 이런 성격인 거예요. 근데 장기가 되면 토지는 생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건물은. 그렇죠. 그러니까 요 준지대는 단계만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는 소멸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준지대에서 우리 물어봤을 때 거기 30번 보시면 준지대는 생산을 위해서 사람이 만든 기계나 기구들로부터 얻는 소득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4번에 보면 고정 생산 요소의 공급량은 단기적으로 변동하지 않으니까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준지대는 고정 생산 요소에 의한 어디에서 결정이 된다? 수요. 근데 5번에 보면 준지대는 토지 이외에 고정 생산 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영구적으로 지대의 성격을 가지는 소득이다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단기적으로만 성립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시면 인간에서 생산된 거는 언젠간 소멸이 되죠. 기계가 됐든 건물이 됐든 자동차가 됐든 다 소멸하지만 자연이 만든 토지는 전혀 소멸되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문제를 구성한 거죠. 그랬을 때 왼쪽에 29번 문제 보시면 29번 문제는 자, 요거 28회니까 작년에 나온 거죠. 여기는 이제 묶어버린 거죠. 여기는 자, 농경지 지대론하고 무슨 지대론? 현대적 지대론을 같이 섞은 거죠. 그러면 거기 가면은 리카도 비옥한 토지 희소성 이런 거 나오죠. 기억에. 그럼 얘는 맞는 표현이에요. 그럼 일단 기억은 들어가야겠죠. 그럼 기억이 안 들어가 있는 2번하고 5번은 답이 아니죠. 근데 니은번에 보면은 마샬이 있죠. 예, 일시적으로 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생산 요소에 기속되는 소득을 준지대로 설명하고 단기적으로 공급량이 일정한 생산 요소에 지급되는 소득으로 봤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표현이죠. 단기적으로 공급량이 일정하다는 얘기는요. 단기적으로는 공급을 늘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제 거기 디귿에 가면 튀넨 절대지대 나오잖아요. 그럼 틀렸잖아요. 튀넨은 무슨 지대? 위치지대잖아요. 그러면 디귿이 들어가면 틀린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은 거기 4번도 답이 아니죠. 그러면 남는 게 리을이 있는데 마르크스는 무슨 차이가? 수송비의 차이가. 수송비의 차이를 얘기한 사람은 누구예요? 튀넨이잖아요. 그럼 맞는 거는 1번이죠. 기억하고 니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게 이제 가장 그 지대론에 있을 때 포인트 되는 애들을 줘요. 그래서 그거를 살짝 바꿔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조금 이제 덜 익숙한데 자꾸 들으면 이제 얘네들이 조금씩 구분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나중에 뭐가 기억이 나요? 제목. 예, 제목을 가지고 잘 연상하시면은 기본적인 내용이 설명이 돼요. 이거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 구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이 있죠. 얘를 뭐 얘기하냐면요. 시간이 경과하면 이 도시는 뭐 하게 돼 있냐면 팽창하게 돼 있어요. 확대된다는 얘기죠. 확대될 때 제목을 보면은 무슨 이론이 있어요? 동심원 이론, 그 다음에 무슨 이론? 선형 이론, 그 다음에 무슨 이론? 다핵심 이론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도시가 팽창할 때 얘는 일정한 뭐를 그리면서 동심원, 원을 그리면서 도시가 팽창한다는 거고 얘는 선형 이론이잖아요. 이 선자가 부채선자예요. 그러니까 부채꼴 모양으로 도시가 팽창한다는 거예요. 교통축을 중심으로. 얘는 다핵심이죠. 그러니까 복수 핵을 중심으로 도시가 팽창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팽창할 때 세부적인 구조를 보게 되면 여기는 거주지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분화된다는 거예요. 분화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맨 먼저 가면은 중심 업무 지구가 있죠. 그 다음에 둘러싸고 무슨 지대가 있었어요? 이게 천이 또는 점이지대라고 있었죠. 근데 점이지대 안에 가게 되면 내측이 이게 공장지구죠. 그 외측에 뭐가 있었어요? 외측이.
여기가 태화 주거지구가 있어요. 이게 공장 주변 있죠. 우리나라 저기 그 구로공단이라든가 안산에 가면 안산 공단 있잖아요. 거기 가면 왜 쪽방이라든가 왜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에? 거기 가면 중국 애들은 우리나라보다 심해서 방 하나에 이렇게 커튼 쳐가지고 8명이 사는 거예요. 이 안에 침대가 2층 침대가 있다고요. 임대가 너무 비싸니까. 그러면 이쪽에 있는 애들은 오전 근무조고 얘네들은 야간 근무조인 거예요. 이게 번갈아 가면서 이제 작업에 투입이 되니까 그래도 8명이서 어쨌든 지내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살던 사람이 뭐가 늘어나면, 소득이 늘어나면 조금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찾아서 이주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거주지가 분화되는 거예요. 주거 분리되면서 여기에 이제 저소득층 주거지구가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 전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저소득층의 주거지구가 되면서 이게 팽창한다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 살던 사람들 중에서 몇 년 또 열심히 일하면은 돈이 좀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럼 얘보다는 조금 더 주거 환경이 어떻게 돼요? 왜? 괜찮은 쪽으로 또 주거를 이전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생겨나는 게 이제 고소득층의 주거지구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또 얘네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일정하게 원을 그리면서 도시가 팽창한다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 맨 마지막에는 통근자 지대로 이렇게 나와요. 차를 가지고 이제 출퇴근이 가능한. 그죠? 그러면 도심에서 외곽으로 가면서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되죠. 그러니까 외곽으로 나가면서 도시 문제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 범죄라든가 예를 들어서 질병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도시가 이런 구조로 팽창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고소득층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여기도 가깝게 위치하고 있죠. 전문지대도 마찬가지고. 네. 그럼 얘네가 더 이 도심에 가깝게 위치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네는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에 가까운 곳에 주거를 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고소득층의 주거지보다는 누가 저층의 주거지가 도심 더 가깝게 위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는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 있죠. 얘는 도시의 팽창이 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교통축을 중심으로. 그러면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라는 것도요. 도시가 팽창을 할 때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팽창을 한다는 거는 이 사람도 그건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다만 일정한 크기로 도시가 팽창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도시의 중심으로부터 뭐가 열리면, 그렇죠? 도로가 이렇게 개통이 되면 얘네는 도심까지의 접근성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접근성이 좋은 곳 주변에 뭐가 조성이 되냐면 주택지구가 조성이 되는데 얘가 고급 주택지구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돈이 많은 사람은 여기에 입주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도시가 성장을 할 때 교통의 발달도 중요하지만 뭐가 증가한 것도, 소득이 증가한 것도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고급 주택지구가 조성이 됐을 때 주택 가격의 지불 능력이 떨어지면은 입지를 못할 거 아니에요. 소득이 늘어났기 때문에 입지를 하고요. 그러면 이 주변에 누가 들어서냐면 중산층들이 이 주변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저소득층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어디 갔겠어요? 이 사람들은 이 반대편에 위치하는 거예요. 반대편에. 그러니까는 고소득층의 주거지구부터 멀리 떨어진 곳도 있죠. 예. 그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동심원 이론상에서는 저소득층의 주거가 여기 도심 가깝게 있었잖아요. 근데 도시가 성장을 하게 되면 도시 환경 정비를 해요. 그러면 도심에 모였던 저소득층의 주거지구가 외곽으로 밀려난다고요. 철거되면서.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반대편 쪽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저소득층의 주거지구하고 고소득층의 주거지구는 완전히 분리되죠. 그래서 주거분리라는 게 발생해요. 이게. 그런데 도로라는 건 한 방향으로만 열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로가 열리는 방향을 중심으로 하나의 섹터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얘들은 원이 아니라 원을 변형한 형태로 요 교통축을 중심으로 도시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론이다? 그게 선형 이론이다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다핵심 이론은 뭐냐면요. 도시가 성장을 할 때 여러 개의 핵이 이제 새로 만들어져요. 그죠? 새로운 무슨 지역도 만들어지고 주거지역.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유통시설, 뭐 도소매에 관련된 이런 것도 만들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산업단지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중심으로 복수 핵을 중심으로 도시가 팽창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핵심 이론에 대한 논리니까. 그러니까 얘네들도 문제가 그 기본적인 포인트만 알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일단 이제 거기 보시면 31번에 이렇게 돼 있죠. 자, 먼저 3번 지문에 가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거주지 분화 현상의 연구를 통해서 도시 팽창이 도시 내부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맞는 거잖아요. 아까 동심원 이론은 뭐가 분화돼? 여기 칠판에 적혀 있잖아요. 거주지가 분화된다고요. 여기 아까 여기 CBD 지역에서 여기 점이 있다가 여기서 소득이 늘어나니까 저승이 주고 이렇게 분화되잖아요. 순차적으로. 네.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해리스의 울만의 다핵심 이론은 도시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 개의 전문화된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1번에 가면 호이트의 선역 이론이 있죠. 주택 지불 능력이 낮을수록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 지역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의 주거 입지를 선정한다 그랬을 때 이게 틀렸겠죠.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하려고 그러면 주택 지불 능력이 높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낮을수록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도시가 성장을 할 때는 교통축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증가해서 소득이 증가한 것도 도시가 팽창할 때 큰 영향을 준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근데 이 표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출제할 때 148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148페이지 가면은 문제 32번이 있죠. 28회니까 작년에 나온 거죠. 네. 그럼 거기 보시면 1번 지문에 도시공간 구조의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은 교통의 발달이지 소득의 증가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랬으니까 걔는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페이지 넘겨서 152페이지 가보세요. 152페이지 가면 36번 있죠. 찾으셨나요? 네, 거기 4번 지문에 가면 도시공간 구조의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이지 교통의 발달이지 소득의 증가하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틀린 거죠. 이거 22때 나온 거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기본적인 거는 재활용해요. 포인트 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은 연계해서 잘 정리하시면 되죠. 그죠? 다시 이쪽으로 32번 오시면은 자, 거기 32번에 가면 올바른 걸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럼 2번에 가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버제스는 도시의 성장과 분화가 주요 교통망에 따라 확대가 된다. 교통축을 중심으로 확대가 되는 것은 버제스가 아니라 호이트가 주장한 거죠. 그렇겠죠? 148페이지에 32번이죠. 32번. 찾으셨나요? 네, 그래요. 자, 그래서 2번하고 3번에 호이트하고 버제스를 바꾼 거예요. 이름을. 이게 그러니까는 2번은 버제스가 아니라 호이트고요. 3번은 호이트가 아니라 버제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럴 때 4번에 보면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 점이지대는 고급 주택지구보다 도심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다니까 틀렸겠죠. 점이지대가 훨씬 도심에 가깝게 가죠. 네. 우리가 이제 아까 여기 동심원 이론상에서는 도시가 팽창할 때 거주지가 분화되잖아요. 저소득층에서 뭐로? 고소득층. 그 다음에 통근자지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저소득층과 점이지대가 고소득층보다 안쪽에 있다고 그랬죠. 얘가 안쪽으로 가는 거는 얘들은 여기 있는 안에서의 공장지구에 얘는 취업을 해야 되니까 멀리 못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잘 기초하시고 그래서 답을 5번 준 거예요. 다핵심 이론의 핵심 요소에는 공업, 소매, 고급주택 등이 있으며 도시 성장에 맞춰서 핵심의 수가 증가하고 특화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제목이 다핵이잖아요. 도시가 성장할수록 여러 개의 뭐가 핵이 만들어지면서 핵을 중심으로 이제 이게 공간 이제 도시가 팽창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32번에 답을 이제 5번을 준 거예요. 작년 문제가. 자, 그랬을 때 그 33번 문제 있죠. 네, 거기 보시면 기역은 이제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이죠. 이거는. 근데 니은을 보시면 도시 내부 기능 지역이 침입 경쟁 천위 과정을 거쳐서 중심 업무 점이지대 나오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에요. 점이지대.
근데 도시공간 구조가 교통망을 따라 확장되며 부채꼴 모양 나오죠. 그럼 선형이론이죠. 부채선자니까. 그 다음에 도시공간 구조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몇 개의 분리된 중심이 이렇게 나오면 다핵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동심원 선형 다핵이론. 그래서 이제 답을 5번을 준 거죠. 이제 요거는 요 문장을 갖고 아 이게 무슨 이론이야라는 것을 내가 인식할 수 있으면 여기가 기본적인 건 정리가 되신 거고요. 이거를 봤는데 얘가 뭐지? 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정리가 안 된 거야. 그러면 이것도 순서 바꿔서 나오면 또 틀리는 거예요. 근데 포인트는 준다고요. 우리가 선자가 부채선자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 부채꼴 모양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걔는 선형 이론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도시공간 구조가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몇 개의 분리된 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걔는 다핵이거든요. 그러면 디귿이 선형이고요. 리을이 다핵이라고 돼 있는 애 있죠. 네, 걔는 5번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억하고 니은이 무슨 말인지 몰라도 어쩌지라도 찾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옆에 그 34번 동심원 이론 나오죠. 네, 이거 더 비슷하게 나오는 거죠. 3번에 도시 공간 구조 형성을 침입과 경쟁과 천의 등의 과정으로 설명했고 고립국 이론은 거기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을 농업 부분에 응용한 것이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누구의 이론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고립국 이론에 영향을 받았는데 뒤집어서 표현해 줬잖아요. 우리가 튀넨의 그 고립국 이론에 영향을 받은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가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하나가 조그맣게 했던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 근데 거기 4번 지문을 보면 튀넨의 고립국 이론은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을 농업 부분에 응용했다 그랬으니까 뒤집어진 거잖아요. 버제스가 응용을 한 거지 튀넨이 응용한 게 아니죠. 튀넨이 만들어낸 이론을 누가? 버제스가 도시공간 구조에 이걸 접목을 시킨 거죠. 그리고 5번에 보면 이 이론에 따르면 점유지대는 중심원무 지구와 저소득층 주거지대 사이에 위치하죠. 여기 CBD가 있고 여기 점유지대가 있잖아요. 이게 저소득층 주거지구잖아요.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점이라는 표현 나오면 무슨 이론? 동심원 이론이에요. 동심원 이론. 점유지대를 이렇게 해서 공간 구조가 분화가 되면서 이렇게 팽창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밖에 없다고요. 동심원 이론밖에. 얘는 무조건 뭐밖에? 교통축을 중심으로 확장하는 거고 얘는 여러 개의 핵을 중심으로 확장하는데 이렇게 점유지대, 고소득층, 저소득 이렇게 분화돼서 나간다고 하는 거는 동심원 이론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분화돼서? 거주지가 분화되는 현상이니까. 그러니까 문장에서 보시고 바로 찾을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 35번 같은 경우는 이건 맞추라고 준 거예요. 이건 호이트가 주장했다고 돼 있잖아요.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학자 이름만 알아도 맞출 수 있게끔 해준 거죠. 그래서 거기 두 번째도 주요 교통 노선에 따라 쐐기형 지대 모양으로 확대 배치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쐐기라는 게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통망을 중심으로 해서 교통축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도시에 뭐가 있으면 중심이 있으면 각 방향으로 이렇게 쐐기 모양으로 뭐가 교통축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성장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그렇게 나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거의 뭐 그렇게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뒤로 가시게 되면 자 36번에 도시공간 구조 입지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그랬을 때 자 거기 1번에 가면 동심원설에 의하면 중심지와 가까워질수록 범죄, 빈곤 및 질병이 적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외곽으로 나갈수록 그렇죠? 주거환경이 개선이 되니까 3번에 보면 다핵심 이론에서 다핵의 발생 요인으로 유사활동 간의 분산 지향성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유사활동 간에는 집중 지향성을 나타내죠. 우리가 왜 대학가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서울의 신촌에 가면 대학가라고 그러죠. 네, 그 타운이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은 대학교 그 세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대, 서강대, 예를 들어서 연세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주거지역이 포진하고 있죠. 그러면 그 중심에 또 뭐가 들어와요? 상업 또는 유통시설이 또 들어오죠. 그렇잖아요. 이런 시설들이 모여서 하나의 타운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중심이. 그러니까 유사업종 간에는 모여서 입자는 경향이 있다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4번은 했고요. 그 다음에 자파점 세탁소는 산재성 점포인데요.
백화점하고 귀금속점은 집재성이 아니라 집심성 점포죠. 백화점은. 그래서 답을 2번을 준 거예요. 선형 이론에 의하면 주택 구입 능력이 높은 고소득층에 주거지는 주요 간선도로 인근에 입지하는 경우에 있다는 얘기죠. 예, 교통이 좋은 쪽에 고급 주거지구가 형성이 되고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거기에 입지를 한다고 주거 입지를 정한다고 설명하는 거죠. 그게 그 37번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37번 자 36번에 1번 동심원 소리죠. 36번에 1번이 동심원 소리죠. 여기 37번에 1번도 동심원 이론이죠. 그러면 37번에 1번 지금 보시면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 저소득층일수록 고용기회가 적은 부도심과 접근성이 양호하지 않는 지역에 주거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랬으니까 얘가 틀린 거죠. 저소득층일수록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 가깝게 들어가 있어야죠. 그래서 도시 점이지대에 있는 경공업지구에 취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36번에 2번도 선형 이론이죠. 근데 37번에 2번도 선형 이론이죠. 그러니까 37번에 2번에 보면 고소득층의 주거지는 주요 교통노선을 축으로 해서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겠죠. 그 다음에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 점유지대는 고소득층 주거지보다는 도심에 가깝게 위치하겠죠. 그리고 다핵심 이론에서는 도시는 하나의 중심지가 아닌 몇 개의 중심지들로 구성이 된다. 그랬으니까 이거 뭐 맞는 편이고. 그래서 37번에는 틀린 게 답이 1번이겠죠.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을 계속 써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36번이나 30번이나 같은 양반이 출제한 내용으로 여겨져요. 배열을 비슷하게 깔아놨으니까 표현만 조금 달리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포인트 되는 것만 잘 기억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리고 옆에 38번에 가면 도시공간 구조 이론 및 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어요. 자, 거기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일단 틀린 거는 5번에 가시면 마샬이 있죠. 마샬은 일시적으로 토지의 성격을 가지는 기계, 기기 등의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무슨 지대라고 했어요? 마샬은 준지대. 근데 파레토 지대니까 틀린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리커달은 비옥도 나오잖아요. 그럼 4번은 맞는 편이잖아요. 차액지대에서는 지대 발생 요인을 농토의 비옥도에 따른 농작물 수확량의 차이로 파악했다. 이게 차액지대 논리잖아요. 비옥도의 차이가 생산성의 차이를 낳게 되고 그로 인해서 차익이 발생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1번에 보면 해리스하고 울만의 다액이론에서는 상호 편익을 가져다 두는 활동 등의 직접 지향성이 있죠. 유사 활동 간에는 모여서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돼 있잖아요. 예, 이제 그거를 이제 다액 입지 발생 요인 중에 하나로 본다 이런 얘기고요. 알론소의 입찰 지대 곡선이 있죠. 여러 개의 지대 곡선 중에서 가장 높은 부분을 연결한 퍼락선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으면요, 가장 높은 지대 있죠. 요걸 지불할 수 있는 요 선이 있죠. 이렇게 요걸 포락선이라고 그래요. 모든 선에 다 연결이 돼 있죠. 예, 이걸 우리가 포락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 포락선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걸 답으로 주진 않아요. 유인지문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답을 다 못 찾겠는데 포락선은 또 뭐지? 그 인간이 이건 안 가르쳐 준 것 같은데 안만 봐도 얘인 것 같아. 그리고 이런 거 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로는 답을 안 줘요. 그래서 여기 답이 5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먼저 제목을 한번 생각하시고 이게 지대가 발생한 뭐였었지 이런 거를 자꾸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네가 조금만 이해가 되면 나중에 제목을 보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얘는 요게 잘못된 게 나온 것 같아. 이게 틀리지 이렇게 해서 판단할 수 있는데 전혀 여기가 안 잡혀 있으면 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럼 틀릴 확률이 크죠. 최소한 특징적인 거는 알아야 되잖아요. 차익이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차이가 있으니까 비옥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출발해야 되고 위치의 차이란 얘기죠. 그렇죠. 수송비의 차이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얘는 절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사유재산도가 성립이 되면 개인 토지 소유하잖아요. 그러면 나 같아도 땅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사용하겠다 그러면 사용료 내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정당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한계지가 됐든 아니든 간에 무조건 지대가 성립하는 거예요. 무조건 성립하니까 뭐라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그러니까 자꾸 조금씩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를 왜 이거 해서 외우라고 이게 하는 데가 있고 아까 우리가 왜 금융론 했을 때
여기 하면은 자 MBB는 이거 전부 다 안 되니까 요거 비읍으로 보셔가지고 모든 걸 누가 갖고 있다? 발행자. 이렇게 해서 정리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왜 이걸 해드릴 수밖에 없냐면 원체 여기를 싫어하세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이하고 뭐고가 없는 거예요. 이하라고 해도 힘들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이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죠? 아까 여러분들이 했을 때 마지막에 지급되는 게 제트 트렌치 나오잖아요. 이거 선순위 후순위 선생이 아무리 설명해봐야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개를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이해가 되는 거야. 나도 개를 들어봐서 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 거야. 그게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상황에 맞춰서 정리해야 되죠. 다 외우게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외우는 거라고 진짜 얘가 외워서 점수를 딸 것 같으면 우리는 노래를 합창하고 있다니까요. 외우는 건 노래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래 얼마나 좋아해요. 그죠? 그러니까 한 몇 곡만 선택해서 거기다 단어만 집어넣어서 외울 수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기는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안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책론으로 가시는 거예요. 정책론에 대한 거는요, 앞에 그 1번, 2번 요런 애들 있죠. 예, 앞 페이지에 있는 거는 요건 그냥 참고하셔도 돼요. 예, 이거는 시험상에서 거의 뭐 인용이 안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건 참고하셔도 되고, 우리는 이제 162쪽에 가면 외부 효과 이런 애들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이 시장 실패 원인이 여러 개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 개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거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공공재하고 뭐? 외부 효과. 그죠? 시험에서 단독으로 나올 수 있는 건 얘네 둘밖에 없어요. 근데 경제 논리상에서는 얘가 중요해요. 공공재가. 근데 우리는 부동산학이기 때문에 얘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까지 단독으로 나온 게 2번이면 얘는 단독으로 나온 게 한 8번은 돼요. 그럼 우리가 시험을 대비할 때는 확률 싸움이잖아요. 많이 나온 애들을 잘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 보면 162페이지 있죠. 5, 6, 7, 8이 다 외부 효과죠. 그렇잖아요. 근데 10번하고 11번은 공공재예요. 그렇죠. 예. 근데 외부 효과는 우리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5, 6, 7, 8 나와 있는 것 있죠. 이것 말고도 실상은 더 많이 나왔다고요. 여기 소개된 게 요게 4가지지. 그러니까는 뭐를 더 많이 중시해야 돼요. 외부 효과를 조금 더 많이 중시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외부 효과를 정리하실 때는요. 얘는 일단 요것도 알아야 돼요. 뭐 의 있죠. 의의를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여러분들이 문제 5번이 있죠. 5번. 자, 여러분들이 외부 효과라는 개념 기억하시나요? 외부 효과? 외부 효과는 이 경제 주체에 경제 활동이 있죠. 이 경제 활동이 생산 또는 소비 활동을 얘기를 해요. 이게 어디를 통하지 않고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가 아닌 누구에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라든가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도 거기에 따른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고 거기에 따른 대가를 갖다가 지불하지도 않는 것 있죠. 이걸 외부 효과라고 그래요. 어떤 대가를 이게 요구하지 않는 것을 이걸 정의외부 효과. 이거를 우리가 부의외부 효과라고 그래요. 이렇게. 근데 이제 거기 5번 문제 4번 지문을 가시면 외부 효과는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의 의도적인 결과가 어디를 통해서 시장을 통해서 다른 경제체 후생에 영향을 줬다니까 얘가 틀린 거예요. 시장을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효과라는 거예요? 외부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시장 가격에 반영이 안 된다고요. 시장기구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그 6번에 1번 지문 있죠. 6번에 1번에 가면 외부 효과란 어떤 경제 활동과 관련해서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이거 의의가 또 나오잖아요. 어?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기본적으로 그 정리를 알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럼 옆에 8번 문제 있죠. 8번 문제 가시면 1번 지문에 자,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부 효과의 의의에 대해서 그냥 기본 지문으로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적으로 그거는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5번 문제 보시면 1번의 외부 효과에는 외부 경제가 있고 외부 불경제가 있죠. 근데 외부 효과는 생산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소비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죠. 그럼 여기다 해놨잖아요.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은 크게 나누면 생산 활동과 소비 활동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고 어디서 소비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보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의 외부 효과가 있고 부의 외부 효과가 있어요. 그죠? 근데 얘는 사적인 비용과 무슨 비용? 사회적 비용을 비교하면은 정의 외효과는 사회적 비용을 이렇게 작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근데 부의 외효과는 사적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비용이 있으면 사회적 비용이 있으면 무슨 비용이 크게 하냐면 사회적 비용을 크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는 부의 외효과는 무슨 비용을 발생을 시킨다는 거예요.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럴 때 여기 있는 얘네들은 시장에서 무슨 생산을 하고 과소 생산을 하고 얘네는 무슨 생산한다? 과대 생산한다. 이게 초기에는 요거 갖고도 문제로 줘요. 과대 생산이냐 과소 생산이냐 있죠.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얘하고 관련된 현상이 핀피 현상이고 얘하고 관련된 게 무슨 현상? 네, 그게 님비 현상이죠. 기억하시나요? 핀피 님비? 응? 자, 핀피는요. 플리즈 인 마이 프론티아드라고 그래요.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집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거는 그죠? 우리 집 앞마당도 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생태공원이 조성이 된대요. 그럼 가급적이면 우리 아파트 앞에 짓는 게 좋죠. 근데 얘는 님비잖아요. 요게 낫이라고요. 그죠?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 집값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은 얼씬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뒷들도 안 된다는 거는 그 얘기는 우리 동네에도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서울시가 이번에 역세권 주변에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그 동네에서 임대 사업하는 분들이 지금 반대하고 데모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거 뭐겠어요? 집값 떨어진다고. 떨어지진 않아요. 떨어지진 않는데 단 그 안에 임대소득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청년 임대주택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집에 와야 될 임차자들이 그걸로 뺏길 수도 있다라는 이제 우려도 생긴 거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낫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근데 얘는 플리즈라고요. 제발 와달라는 거야. 응? 그러니까 구별을 이렇게 해서 이거 바꿔서도 냈잖아요. 그렇죠? 내고 난 다음에 또 난리 친 거죠. 핀피 이런 우리가 2개국 하란 얘기냐 또 이래 가지고 해서 그러니까 틀리면 댓글이 하여간 심하게 달려요. 댓글이 무슨 시험이 이래 막 이래 가지고 그래서 말이 많죠. 자, 그래서 그런 얘기에서 3번에 보시면요. 5번 문제 3번이죠. 외부 불경제를 발생시키는 재화의 공급을 시장에 맡길 때는 무슨 생산이 된다? 과다 생산이 되죠. 그래서 부의 외효과는 무슨 생산? 과대 생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안 좋은 거는 많이 생산이 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있죠. 예, 그는 적게 생산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좋은 거는 적게, 안 좋은 건 어떻게 돼요? 많이 생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재는 많이 생산돼요? 적게 생산돼요? 적게요, 적게.
그래서 그 6번 문제는 그렇게 준 거잖아요. 2번에 정예부 효과가 발생하면 님비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틀린 거죠. 님비가 아니라 뭐 빈피, 플리즈라고 앞에 먼저 나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상 맞추라고 준 건데 근데 이제 또 님비하고 빈피가 또 구별이 안 된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럼 그분의 입장에서는 또 억울한 거죠. 님비하고 핀피를 빼고는 다 열심히 해놨는데 하필이면 이게 나올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죠? 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거기 4번 지문에 보면 6번 문제죠.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시설의 경우 발생된 외부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뭐가 발생할 수 있다. 네,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정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7번에 가시면 자 부의 외부 효과에 대한 규제는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 지역에 어울리지 않는 용도가 들어서는 걸 차단을 시키면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올라갈 수 있죠. 만약에 주거지역 인근에 공장들이 들어서면 주거의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시설은 절대 못 들어서게 되면 주거의 환경을 보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정예 외부 효과의 경우는요.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도 이익을 누릴 수 있죠. 그렇겠죠. 근데 부의 외부 효과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경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5번에 가면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재화의 경우 시장에만 맡겨두면 지나치게 많이 생산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조금 아까 그랬죠. 안 좋은 거는 많이 생산된다고 그랬죠. 좋은 건 적게 생산된다고 그랬죠. 그냥 간단하게. 그죠? 이제 틀린 건 3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게 지역지구제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얘가 외부 효과의 문제 해결 수단이 될 수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이게 답은 거의 뭐 상식적인 수준에서 줘요. 이게. 근데 우리가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간의 압박을 받을 때는 이게 눈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성격이 급한 분들 있죠. 그분들이 끝까지 문장은 안 읽고 문장을 완성을 시켜버려요. 지역지구제 이게 외부 효과의 해결 수단이지.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휙. 넘어가고 걔는 쳐다보지도 않고 다른 데를 가는 거예요. 막 해서. 근데 거기 봤더니 부동산의 부동성과 연속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인접성은 들어봤어도 연속성은 또 안 들어본 거야. 그럼 다 걔를 갖고 째려보고 있다가 결국 3번을 놓치고 4번에 갔다가 마킹을 텅 하고 난 다음에 얘밖에 없어 이렇게 가는 거죠. 나는 진짜 똑똑해 이러고 나오는 거죠. 그럼 쓰러지는 거죠 이거. 연속성이라는 게 뭐냐면 토지는 물리적으로 보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강이나 호수나 바다나 하천이나 다 같은 토지 자원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예.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인접성이라는 거는 그럴 때 이제 토지 간에 보면 딱 붙어 있는 토지가 생긴다고요.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럴 때 이제 경계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뭐 괜찮죠. 그리고 이제 8번 같은 경우도 이건 상식적으로 준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 주변에 공원 같은 게 조성이 돼서 주거의 쾌적성이 좋아지잖아요. 그럼 그쪽 지역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 있죠. 뭐 수요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뭐 수요 곡선은 우측이나 좌측 어느 쪽으로 가겠어요. 우측으로 하는데 5번에 가면 좌측으로 간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희한하게 근데 이런 게 눈에 안 들어와요. 이렇게 우측 좌측 이런 게 눈에 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는 틀리면은 곤란한 거죠. 그죠? 이런 자체가. 그리고 석탄 공장에 대한 규제가 없으면은 얘는 부의 효과가 발생하죠. 매연을 계속 발생시키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외부 효과가 출제가 됐을 때요. 어렵게 나온 경우가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 효과의 기본적인 성격만 알아도 무난히 풀 수 있는 게 이쪽 논리예요. 그래서 그리고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요. 문제 9번 있죠. 9번에 가시면 여기 밑에 나온 거예요. 작년이죠. 28회. 165페이지. 자, 기억에 가면 공공재 또는 외부 효과의 존재는 정부의 시장 개입의 근거가 돼야 안 돼요. 되잖아 이거 두 개. 이게 시장 실패 원인이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얘네 둘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일단은 기억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단 5번은 탈락이죠. 5번은 들어가면 안 되니 기억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니을을 갔더니 부의 외부 효과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감소시킨다고 그러잖아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부여비효과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니은이 들어가면 또 안 돼요. 그죠? 그래서 1번이 또 아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보게 되면 여기 지금 지문이 2번하고 3번이 같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오타가 난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그러면 리을을 가서 보시면 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정하겠죠. 그리고 부동산 조세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대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맞는 게 4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득 재분배라는 것은요, 시장의 기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그랬죠. 소득 재분배에 대해서. 기억하나요? 그래요. 근데 여기다 적으면 그러는 거예요. 여기 2명의 신생아가 있는데 얘는 부자 할아버지를 둬서 태어난 기념으로 100억을 상속받았고 얘는 깔끔하게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거 시장에서 해결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부자 할아버지를 둔 죄밖에 얘가 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누가 들어와서? 정부가 들어와서 상속세, 증여세 부과해서 이 중에 일부 환수해서 얘도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죠. 그게 소득 재분배라고. 그게 시장에서 해결이 안 된다고. 선생님, 얘를 왜 들겠어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로 얘기하면 기억이 안 나시는데 증거를 대면 들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색한 미소가 나오는 거죠. 이제 그냥 그리고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러고. 괜찮아요. 일주일 내내 모든 학원들이 다 비슷한 성향을 보면서 와요. 그죠? 그러니까 뭐 선생도 적응이 많이 됐다고 봐야죠. 자, 그 다음에 10번 공공재죠. 11번 공공재죠. 자, 10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공공재는 시장기구를 통해서 많이 생산돼요? 적게 생산돼요? 거기 10번 문제 2번에 가면 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에 적정 생산량보다 과다하게 생산된다고 그랬죠. 그럼 그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뒷페이지로 넘어가시면 11번 문제 있죠. 거기 2번 지문에 가면 공공재 공급을 사적 시장에 맡기면 사회에서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생산된다고 그러죠. 둘 다 답을 2번으로 준 거예요. 이건 같은 사람이 출제한 거예요. 똑같이 답을 2번으로 주고. 네. 근데 이제 11번 문제에서 우리가 지문을 하나 기억할 것은요. 4번 지문에 공공재는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공공재가 공급이 되는 과정에서 정예외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고 부예외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공원이 조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정예외 효과가 유발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에너지원이 필요해서 원전을 건설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원전이 건설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불안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의 효과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재는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 틀림없이 공공재하고 외부 효과를 묶어서 한번 낼 거예요. 우리 아까 28회 때 나왔다 그래서 박스 나온 것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공공재 슬쩍 들어가 있고 외부 효과 이거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 번은 지문이 한 2-3개는 공공재하고 외부 효과를 묶어서 한번 낼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이제 확인 한번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66페이지 가면 12번 있죠. 근데 솔직히 12번서부터 해가지고요, 17번까지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자, 이것만 아시면 이렇게 뭐가 들어가는 거 있어요? 공 들어간 애들. 이걸 우리가 이제 토지 비축 제도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거 토지 은행 제도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게 이제 토지 수용 제도죠. 기억하시나요? 이게 공 쭉 들어갔던 애들? 네. 그러면 거기 166페이지에 문제 12번 있죠. 직접 개입 수단은 모두 몇 개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럼 일단 공공토지 비축이 있죠. 그 다음에 공영개발이 있죠. 공공임대주택이 있죠. 그 다음에 공영개발이 토지 수용이니까. 그러니까 4개예요, 4개.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게 직접 들어가는 거고요. 간접 들어가는 거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각종 이렇게 부담금, 취득세, 종부세, 그 다음에 뭐 대부 비율 이런 거 하는 것이 있죠. 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무슨 개입이다? 간접 개입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종부세, 취득세, 그 다음에 대부 비율 이런 애들은 다 무슨 개입이에요? 간접 개입이죠. 그 다음에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170페이지 가보시면 170페이지 13번에 가면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1번에 가면 부동산에 대한 부담금 제도나 보조금 제도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틀렸을 거 아니에요. 돈과 관련돼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얘가 몇 회 때 나온 거예요? 26회죠. 그럼 옆에 문제 16번 가보세요. 걔 27회 때 나온 거죠. 자, 정부의 시장 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지문 가시면 개발부담금 부과제도는 정부의 직접적 시장 개입 수단이다. 이건 보면서 얘가 답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추라고 준 거잖아요. 근데 14번 문제 있죠. 14번에 가면 현재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개입 수단이 아닌 것이니까 답은 3번의 개발권 양도제예요.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이 안 돼 있는 거고 이거는 그렇게 빼시면 되고, 그 다음에 15번 문제 가시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근데 거기 보시면은 3번에 주택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이 있죠. 이게 직접 개입 수단이니까 틀린 거죠. 이렇게 대부비율이라든가 총부채 상환비율이라든가 이자율의 조정 이런 것들은 다 무슨 개입이다? 다 간접 개입이죠. 이게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셔서 문제 17번 한번 가보세요. 자, 17번 가시면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거기 5번 지문에 가면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돼 있죠. 예, 그거 지워버리시고요. 그냥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공공임대주택의 명칭이 있죠. 이게 정권이 바뀌면 달라져요. 이 보금자리 주택은요, 이 정부 때 했던 거예요. 이 정부 때 공공주택의 명칭이 보금자리 주택이었어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이때는 행복주택이었어요. 이게. 근데 이제 이번에 정권이 또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행복주택의 명칭은 그냥 쓰고는 있어요. 이거를. 대신에 다만 이제 명칭을 뭐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이런 식으로 명칭을 바꿔서 쓰는데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의 명칭은 주로 이 행복주택이라고 써요. 그래서 요게 23회 때 나온 거잖아요. 꽤 오래전 얘기죠. 28회 때. 그래서 보금자리 주택의 공공임대 건설은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이 아니죠. 직접 개입이죠. 무슨 개입? 직접 개입. 이게 간접과 직접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거의 뭐라 그럴까요? 답을 하나로 주고 그냥 맞추게끔 줘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상시적인 지문이 있죠. 1번에 보면 정부는 국민이 보다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저 주거 기준을 두고 있다. 그 다음에 정부 국가는 공공기관의 개발사업 등을 해서 토지 소유자의 노력과 관계없이 정상지가 상승률을 초과해서 개발이익이 발생할 때 이를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할 수 있다. 정부는 부동산 자원의 최적 사용이나 최적 배분을 위해서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의 기능을 계획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된 법적 행정적 장치이다. 이런 것 중에서 답으로 유도할 만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5번에서 보금자리 주택 넣어주고 간접 개입이다 해서 하나 툭 넣어준 거예요. 이게 지문 안에 가게 되면요, 오지선다가 있으면 5개가 다 답하고 유관하게 주진 않아요. 한 3개는 그냥 일반적인 지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에서 초이스를 하도록 선택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캐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읽고 이게 이제 어떤 거구나 이런 것만 이제 하실 수 있으시면 답을 좀 쉽게 맞출 수 있죠. 근데 이런 건 기억하셔야 돼요. 자주 활용하니까 지문상에서 이런 거 주는 거를 틀리면은 그는 뭔가 장기적인 계획이 있다는 얘기죠.
그쵸?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정리하시고. 자, 잠깐 쉬었다가, 그쵸? 예, 또 이어서 하죠.